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도 안녕하셨습니까? 마동환의 법률상식 진행자 마동환 변호사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상법에 대한 contract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그 offer가 무엇이고 그 acceptance가 무엇이고 그래서 계약이 성사가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제 이 방송의 시작은 저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계약은 물론 여러 가지 요건들이 있죠. 뭐 누구와 사이의 그 계약이고 또 그리고 뭐 어떻게 계약을 이행을 하며 계약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이제 손해배상을 하며 한 그런 몰들이 있겠지만은 여러분들 이 시간이라는 개념을 꼭 제일 중요한 개념이라는 것을 염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첫째는 저희가 이제 그 statute of limit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국말로 하면 공소시효예요. 계약이 있었었고 계약의 불이행이 발생됐었을 때 내가 계약서에 언급된 나의 권리 주장을 할 수 있는 그 기간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 여러분 상식적으로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 일반적으로 구두 계약이었었을 때는 공소시효가 2년, 서면 계약이었었을 땐 공소시효가 4년. 그리고 또 이 공소시효가 언제부터 시작되느냐 하는 것도 상황과 내용마다 다 틀리겠지만은 하여튼 여러분들이 2년과 4년이라는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은 지금 어떤 분하고 내가 법적으로 권리 주장할 수 있는 상황이지만은 여러 가지 이유로 그렇게 하고 있지 못하신 분들일 경우 이 공소시효의 개념을 꼭 정확히 법률 자문을 통해서 본인의 권리가 말소되지 않도록 좀 그렇게 해야 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계약서에는 그 계약에 임한 행동, 그 퍼포먼스를 해야 되는 것 또한 역시 시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서에 흔히 우리가 이런 말을 많이 보죠. Time is of the essence. 시간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루만 지나도 그 계약서에 있는 나의 권리가 전부 다 상실될 수 있다 하는 거 여러분 꼭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계약서를 사인하실 때에 그 계약서에 적혀져 있는 그 날짜가 때로는 미리 양식을 준비하는 바람에 오늘 날짜가 아닌 2주 전의 날짜로 되어 있는 계약서를 사인하시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나가지고 몇 달이 지나고 해서 그 어느 날부터 며칠 사이에 어떤 일을 행하고 해야 되는 그러한 이슈가 있었을 때에는 잘못된 날짜로 인해 가지고 손해를 보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상당히 있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 contract에 대한 얘기를 계속 이어나가면서 첫 번째 서두로 시청자 여러분한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바로 이 시간의 개념. 그리고 그 시간이라는 게 내 편의대로 고무줄처럼 늘렸다 당겼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고 그리고 혹여 그렇게 해야 됐었을 때에는 진짜 그것 때문에 그거를 언두하기 위해서 많은 시간과 경비와 스트레스가 동반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염두하셔가지고 이 제일 먼저 계약서를 받으면 날짜들을 다 체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몇 월 며칠까지 무슨 일을 해야 되고 가령 제가 이제 그 제너럴 컨트랙터나 일 경우에는 언제까지 공사를 얼마를 마무리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상황적으로 그런 일들이 이제 불가능하게 발생됐었을 때는 충분히 미리 노티스를 상대방한테 주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기록화해야지만이 나중에 그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왜 그 이 시간대에 맞춰서 해야 되는 일들이 불가능했었는지를 설명하실 수 있는 그런 이제 자료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간 꼭 기억해 두시라는 거. 그리고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공소시효를 얘기를 했지만은 20년 전에 20만 불을 빌려가 가지고 지금 10몇 년 동안 계속 다달이 2,000불씩 갚아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캐시로. 그리고 서면 없이 구두 계약으로. 이랬었을 때에 마지막 페이먼트를 받은 날로부터 공소시효가 발생하니까, 가령 내가 1998년도에 돈을 빌려준 상황이라 하더라도 마지막 내가 페이먼트를 받았던 그 기간이 2년 이내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그러면은 얼마든지 공소시효에 상관없이 이제 법적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다 하는 얘기도 아울러 여러분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다시 컨트랙으로 돌아가서, 컨트랙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요소는 바로 그 offer and acceptance입니다. 지난주에 저희들이 얘기했던. 그래서 그 두 쌍방 간에, 아니면 뭐 셋, 넷, 다섯, 여섯 여러 파리들이 한 계약에 임할 수도 있지만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가 돼서 그들이 이제 명시한 모든 부분들에 다 동의하고 합의한다고 사인하게 되면 이제 그 offer and acceptance가 이루어지게 되겠죠. 하지만 계약서가 계약서로서 유효하기 위해서 또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consideration이라는 개념인데, 우리가 이거는 대가성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가령 내가 이만큼의 사과를 당신한테 주면은 당신은 나한테 10불이라는 돈을 줘야지 된다. 이게 이 사람은 사과를 줌으로써 자기의 가치 전달을 했고, 그리고 또 이쪽에서는 10불을 지불함으로써 그 상응된 가치에 대한 값을 지불을 한, 이러한 것이 바로 이 consideration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게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저희 그렇게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게 아니냐 하실 수 있겠지만은, 아까 unilateral,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말씀드렸던 일방적인 그 계약, 가령 담임 목사님이 한 형제를, 한 자매를 사랑해서, 그리고 그 자매가 A, B, C 세 가지의 문제로 고생을 한다. 뭐 비만일 수도 있고, 학교 성적 문제일 수도 있고, 뭐 이 가족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이 이 학생한테, 네가 언제까지 20파운드를 빼고 학교 성적을 B에서 A로 올라가면은 내가 10,000불을 주겠노라. 네, 이 경우는 아주 그 부자 담임 목사님이십니다. 제가 그 이 팩셔널 상황적으로 지어낸 스토리니까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이 계약서에 사인한 사람은 목사님만 사인했습니다. 그리고 학생은 진짜 20파운드를 빼고 A 학생 스튜던이 됐습니다. 근데 담임 목사님은 허허 웃으면서, 이거는 농담이었어. 내가 이렇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너한테 좋은 일들이 벌어지지 않았느냐. 나는 10,000불을 안 줘도 충분히 학생인 너한테 내가 좋은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가령 10,000불을 페이하지 않았었을 때, 이 학생은 만약에 이러한 서면 계약서가 이런 내용에 있었다 할 것 같으면은 이 담임 목사님을 상대로 소송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이 consideration이라는 건 뭐냐면 내가 뭐를 대가를 지불하는 것도 지불하는 거지만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갖다 포기할 때 그것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consideration이라고 우리가 봐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20파운드를 빼기 위해서 나는 그렇게 먹고 싶은 음식과 그들을 못 먹고 다이어트와 전쟁을 해야 됐었고, 그래서 학교 성적을 B에서 A로 올리기 위해서 내가 잘하는 이 게임을 해가지고 토너먼트에 나가서 이길 수도 있었었는데 그러한 기회를 내가 포기하고 공부에 전념을 해서 A를 받았다 하는 이런 상황이었을 때 이 consideration이라는 개념이 이 학생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이 계약에 일방적인 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consideration이 주어졌고, 또 그리고 이 계약서에 의해서 이러한 일들을 이제 했었던 것이 학생의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consideration이라는 걸 생각할 때에 특히 이제 많은 파트너분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모여서 법인을 설립하고 또 그 법인에 각자 이제 그 투자금들을 넣고, 또 어떤 분들은 전혀 투자금이 없이 본인의 아이디어나 아니면 또 본인의 그 특허, 트레이드마크 이런 거를 대신해서 넣으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치, 그 대가성이라는 거는 지극히 주관적일 수 있고, 물론 그 자체가 어떠한 이제 그 회피성이라든가 그러한 저변의 의도가 깔려 있다 그럴 것 같으면은 이 객관적으로 페어하느냐 하는 것도 물론 도마에 오를 수 있는 대상이지만은 일반적으로 이 그 대가에 대해서는 서로 당사자들이 합의하면은 이제 그걸로 이제 인정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다른 용어를 말씀드리면은 이제 저희가 그 promissory estoppel 아니면 detrimental reliance, 이제 그거는 뭐냐면 당신이 그렇게 한 말에 내가 의거해서 이러이러한 손해를 보았다, 고로 거기에 대한 배상을 해라 하는 이제 그런 얘기가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컨트랙을 얘기할 때 큰 산맥이 offer and acceptance라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consideration이 있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remedy,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합의가 계약서가 있었었고 그대로 이행하지 않았었을 때는 이행하지 않는 사람이 이행하는 사람한테 판결이 그렇게 났었을 때 뭐를 근거로 어떻게 보상을 할 거냐 하는 얘기가 되겠죠. 자, 여러분이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liquidated damage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부동산법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가령 바이어 셀러 간에 계약을 했는데 바이어가 중간에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나 이 집 안 사겠다 했었을 때에 그럼 셀러는 그러한 바이어의 행동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를 손해를 받느냐 하는 것을 이제 계산하려면은 시세 변동가와 또 이 opportunity cost, 잃어버린 기회에 대한 그 가치와 이런 거를 객관적으로 어떠한 달러 숫자를 매기기가 굉장히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우리가 미리 합의를 해서 그럴 때는 얼마로 하자 하고 미리 정해놓는 이제 그러한 개념을 우리가 liquidated damage라고 그러고, 이것 또한 역시 remedy의 이제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계약서 나온 김에 여러분한테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계약서 내에 이 attorney fee provision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 계약에 어떤 문제가 생겨서 계약 당사자 간에 어떤 이제 법적 분쟁이 이루어졌었을 때에 한쪽으로 판결이 났다 하게 되면은 진 사람이 이긴 사람의 변호사 비용을 물어줘야 한다는 계약상의 조항입니다.
이 조항이 있을 경우에는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으실 수가 있겠지만은 이러한 attorney fee provision이 없는 경우에는 쌍방간에 소비한 변호사 비용에 대해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길이 그만큼 모호해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contract 당시에 이 attorney fee provision이라는 것을 꼭 명시해 두시는 게 좋겠고, 특히 물건을 사고 파는 분들은 흔히 인보이스 자체가 계약서입니다. 그래서 이 인보이스 자체가 계약서이기 때문에 물건이 딜리버가 되면은 또 물건을 받은 사람은 물건을 받았다고 사인을 하고, 별도의 컨트랙이 있지가 않고 이 인보이싱 자체로 늘 오더하고 물건 받고 또 가고 하는 그런 이제 그 오픈북 어카운트 있을 경우에는 인보이스 자체가 계약서이기 때문에 꼭 late fee에 대한 언급을 해 놓으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변호사 비용 attorney fee provision에 대한 문구도 놓으시게 되면은 그만큼 더 인보이스대로 페이를 안 하는 쪽에서 이제 어떤 법적 분쟁이 발생했었을 때 그만큼 큰 부담으로 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홀세일, 리테일, 홀세일 하시고 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인보이싱에 대한 외관상 디자인에 대해서 신경 많이 쓰시는 분들도 사실 많지만은 상법 변호사한테 한번 검토를 해서 어떠한 이 랭귀지들이 이 인보이스에 들어가 있어야지만이 추후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나한테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이러한 상담은 굉장히 꼭 필요하고 그렇게 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이 계약서에 대한 그 컨트랙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아무리 그 어떤 경우에 우리가 계약이 무효가 되느냐, 우선 내용이 합법적이어야 됩니다. 가령 우리 한국에서 드라마 그 조폭 관련된 드라마를 보면은 흔히 나오는 장면들인데, 그 높은 이자 돈을 이제 갚지 못해 가지고 깡패들한테 시달릴 때 그 장기를 내놓기로 약속을 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얘기를 들어보신 게 있으실 겁니다. 미국에서는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가령 내가 아무리 사인을 하고 공증을 하고 피로서 그 도장을 찍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이 내가 돈 못 갚으면은 내 그 간을 뛰어가도록 허락을 하겠다 한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내 간을 뛰어가도록 집행할 수 있는 길은 미국에서는 도저히 없습니다. 왜? 계약의 내용이 합법적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불법적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떤 계약 마약 밀수업자와 마약 판매업자가 서로 종이에 사인을 하고 계약했다는 얘기 여러분 아마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만약에 그런 계약서가 있다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그게 이제 인정받을 수가 없는 게, 서로 사고 팔고자 하는 거가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그 불법적인 이제 그 내용이기 때문에 enforce 될 수 없다는 거 여러분이 그 알아두셔야 되고, 또 그리고 계약서가 작성이 돼서 A하고 B하고 계약을 했지만은 나중에 이 A가 계약할 당시 정신이 온전했느냐, 이 conscionable 했느냐 하는 거, 그 이제 conscionability가 항상 문제가 될 수도 있죠. 특히 우리가 그 probate 그 상속법원에서 이제 보면은 그 돌아가시기 바로 얼마 전에 연세가 많이 드신 90대의 분이 서류에다가 사인을 했었을 때 그 사인이 실제로 사인한 걸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는
그 사람이 사인할 당시에 정신이 온전했었느냐 하는 이제 conscionability 이슈가 됩니다. 물론 medical doctor report가 그거를 갖다가 이제 증명을 하고 어떨 때는 분명히 또 어떤 경우에는 서로 혼선되는 의견이 이제 있을 수도 있겠고 해서 이 그 conscionability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하나가 되겠고요. 또 어떤 경우에 계약이 무효가 되냐면 누가 나한테 강압적으로 협박을 해서 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해서 내가 서면에 사인을 했다 할 것 같으면은 물론 그거는 이제 무효가 되겠죠. 참 여기에 근데 문제는 그러한 그 이 undue influence 그 이 강압적인 거가 있었다는 거를 증명해야 될 부담은 이 계약을 무효화하는 쪽에 그 증명해야 될 부담이 있다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계약에 사기가 있습니다. fraud. 여러분, 근데 이 사기의 개념이 그 형사하고 민사하고 여러분 틀린 거 아시죠?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래서 계약에 이 그 어떠한 의도도 없이 아까 얘기한 그 대가성 지불에 대한 생각은 처음부터 하지 않고 계약을 임했다 할 것 같으면 이제 우리가 흔히 사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형사법 사기와 민사 사기 개념을 본다 것 같으면은 민사 사기는 100명 중에 51명이 사기라고 생각하면은 사기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형사 사기에는 clear and convincing evidence라고 우리가 보면은 100명 중에 8, 90명 숫자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은요. 그만큼 더 이 형사 사기로 간주되기 위해서는 그 높은 잣대가 적용돼서 그 사람의 그 범죄성에 대한 의도가 그 마음을 우리가 진짜 들춰낸다는 부담이 있을지 모르고 민사적으로서는 이 상황에 뭐 다수는 충분히 저거를 사기라고 인정을 한다 할 것 같으면은 사기로 간주된다는 거. 그래서 이 우리가 그 contract 상법에서 소송을 할 때는 그 cause of action 소송하는 이유가 여러 개가 있지만은 그 이유 중에 많은 경우가 바로 이 사기라는 것이 이제 그래서 있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저기 지난 그 3주 동안 그 상법에 대한 이 맛보기 차원에서 여러분한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상법이라 할 것 같으면 큰 틀에서 이 모든 게 계약을 바탕으로 그게 국제 간의 문제가 됐든 트레이드가 됐든 아니면 아주 작은 리테일 소매상들 간에 이루어지는 일이든 간에 다 이 컨트랙이라는 개념은 똑같다는 거 여러분 기억해 두시고 그리고 앞으로 생활하시면서 좀 더 이런 면에 신경 쓰시고 생활함으로 인해 가지고 송사에 휘말리는 일이 없도록 하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 상법 세미나 방송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